자, 이번에는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과 일반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금융권. 그러면 일금융권은 뭐고 이금융권은 이렇게 말 수가 있어요. 일금융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형은행 중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기타 등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일금융권이에요. 그러면 이 금융권은 뭐예요? 그러면 이 금융권은 우리가 이런 동네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저축은행, 무슨 저축은행 이렇게 CF 방송국에서 광고로도 많이 나오죠. 저축은행, 무슨 저축은행, 그 저축은행 있잖아요. 네, 이게 이 금융권이에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무슨 금고가 새마을금고 있는데 여기도 제2금융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도 두 군데가 크게 보면 농협중앙에는 1금융권인데 단위 농협이라고 이렇게 각 면대나 지방에 있는 그 농협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2금융권으로 보시면 돼요. 농협이라고 해서 같은 농협은 아니거든요. 농협중앙에는 1금융권, 그리고 이런 되게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농협들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거래하는 농협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데는 2금융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역, 축협, 수협, 여러 가지 또 이런 협동조합 형식의 그런 금융기관들도 2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는 뭔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1금융권은 좀 크고 대기업이면서도 국가로부터 이게 제재를 좀 통제를 많이 받고, 그에 반해서 2금융권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사채 시장과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은행의 그 중간적인 단계로 보시면 돼요. 네, 이걸 제가 이거 딱 이게 피라미드처럼 제가 할게요. 이게 상위 은행부터 해가지고 최상위 은행은 이거는 한국은행, 중앙은행. 이제 이거 공기업 은행들도 있고 저건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갈게요. 자, 생리적으로 자, 한국중앙은행이 제일 높고 여기서 이제 돈을 어디다 빌려줘요? 네, 제1금융권에다 빌려줘요. 1금융권. 자,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국민은행, 대형은행도 있죠. 그리고 우리은행. 너무 길어서 말이 좀 못해. 그리고 신협, 기타 등등 이런 회사들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애들은 한국은행에서 이게 이쪽으로 이쪽에다 빌려줘요. 자, 이게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은행 중에 제일 대장인 한국은행에 좀 약간 이게 어느 정도 통제라고 이게 말을 좀 들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금융권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 금융권 여기는 중앙은행, 그냥 가운데 축자 나왔을게요. 이게 너무 좁아서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고요. 1금융권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같은 이런 은행, 대형은행이 2금융권이고요. 1금융권이고 2금융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저축은행. 저축은행이라서 사람들이 1금융권으로 이게 다들 생각하면서 이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금고, 무슨 금고, 새마을금고 이렇게 가지고 좁아가지고 더 못 쓰고, 그리고 농협 단위 이런 농협 같은데 임협, 축협, 수협, 신협, 이런 데 하여튼 무슨 협자 들어가는데, 근데 이런 데를 제2금융권으로 보셔요. 근데 제2금융권은 이 중앙은행에서 이쪽으로 돈을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어떻게 냐 그러면 제1금융권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 금액으로도 대출을 해주지만 중앙은행으로부터도 많이 한국은행이 직접 대출은 안 해주잖아요. 대부분 찍어가지고 이런 하위에 있는 우리가 있는 제1금융권에다 그걸 거의 콜금리로 해서 콜금리 기준금리로 해서 0.5% 해서 빌려줍니다. 이게 1금융입니다. 2금융은 중앙은행에서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체적으로 해서 보통 그 지역 무슨 조합이나 협동조합에서 대부분 많이 만들죠. 그 지역에서 새마을금고도 일종의 그 지역 그 금고거든요. 은행이긴 은행인데 이제 약간 좀 떨어지죠. 일단 이율이 세요.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첫 번째 세고요. 이자가 몇 프로였던가? 보통 요즘 같은 데는 최하 5% 이상은 나올 거예요. 1금융권은 대출로 다짜자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5%로 대출을 내주고요. 1금융권에다가 1금융권은 우리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에다가 보통 3.6% 정도로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그럼 2금융권은 대출 이자가 얼마 되냐? 정확히 조사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보통 5% 이상이 돼요. 1금융권은 어지간해서 5% 이상 이자가 안 나와요. 대출 이자가. 근데 2금융권은 무조건 5% 이상 정도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그 대신 2금융권은 예금을 받는데 예금 이자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대 마진을 많이 붙이기도 하고요. 그 대신 단점이 뭐냐? 뛸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어디 은행이 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은행 앞에서 자기 그 예금 잔고 찾겠다고 막 줄을 서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은행들이 다 2금융권 저축은행들이 그런 일이 터지죠. 그래서 좀 위험해요. 네, 제가 조사를 했는데 2금융권 중에 이미 예치금이 많이 이게 좀 띄서 그런 것도 있고 방망 경영을 해서 한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약간 거의 은행에 돈이 없는 이 금융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금자들을 좀 속이는 은행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출한 예를 들어 1억 원어치를 2금융권 예를 들어 그냥 저축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어느 저축은행이 예를 들어서 1조 원 정도 예탁금이 있어. 예치금이 일반 서민들이 예금을 한 예치금이 1조 원이 있어. 근데 1조 원을 있는다는 거는 1조 원을 이제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한 3천억밖에 없어. 1조 원을 줘야 하는데 지금 대출을 나가고 은행 자산 다 합쳐봤자 3천억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7천억이 빼잖아. 예, 그럼 누군가 이걸 먼저 알아차리고 3천억을 싹 빼고 뭐 그런 일도 없지만 이게 하면 나중에 이제 예치금과 대출금이 맞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나중에 대출금이 예치금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방금 이제 이런 소문이 퍼지면 어떠냐. 우리가 이 말을 전문 용어로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 은행으로 뛰어가. 우리 말로 번역하면 뱅크런이 은행으로 뛰어가. 왜? 은행에 돈이 없대. 빨리 찾아가야 돼. 저 은행 파산한데 돈이 없대. 그래서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저축은행이 한 번씩 이런 게 터져요. 옛날 새마을금고도 한 번씩 터지고 이런 은행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나 국가로 이게 정부로부터 그걸 제재를 받아. 이걸 한번 일이 터지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은행 하나가 이런 일을 파산다면 뭐 림만 브러스 사태 그것도 비슷한 거 그렇게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요. 그럼 나중에 국가가 경제가 뿌리가 흔들려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1금융권은 이게
저기 제재가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게 항상 감사를 해요 국가. 근데 이금융권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그냥. 왜냐면 이게 중앙은행에서 이거 빌려주는 것도 없고 뭐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자도 하고 이제 저기 법적 이율만 아니면 이제 이금융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금융권으로 돈을 빌려 가면 이자가 세요. 그리고 이금융권에다가 저기 예치금을 넣잖아요. 예약 저기 뭐냐 그러면 이자를 비교적 많이 줘요 이금융권에 비해서. 그 대신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조사를 해보는데 이금융권 중에 지금 나중에 지금 몰래 몰래 숨기고 지금 저기 뭐냐 대출금보다 예치금이 훨씬 반에 반도 안 되는 은행들이 겁나 많아. 그냥 눈가리가 아웅하고 다 있는 저기 은행들이 겁나 많아가지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치금을 이금융권에다가 맡기는 걸 별로 저는 추천을 안 해요. 이자가 조금 나오라도 원금을 저기 보장을 받은 이금융권에다가 예치를 하기를 저는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금융권 거래하는 것보다 일금융권 거래하면 신용도도 일단 높아지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금융권에다 뭐 저기 뭐 예치를 한다면 제가 뭐 말릴 의향은 없습니다. 보통 이금융권에서 이게 빌리는 사람들이 1금융권이 더 이자가 싼 걸 알아요. 근데 거기에 문턱을 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금융권으로 와요. 근데 대부분 1금융권에 문턱을 못 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안 빌려줘요. 담보도 없고 신용도도 낮기 때문에 나중에 뛸 염려가 있기 때문에 1금융권에 아예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2금융권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빌려주다 보니까 이제 신용도도 낮은 데다가 이자까지 높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원금 상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신용 상태가 의외로. 그럼 이금융권들이 이게 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쉬쉬하고 이제 그냥 덮어두고 지금 오니까 나중에 이게 아마 고름이 한 방에 터지는 때가 한 방 올 거예요. 그때 이금융권에다 아마 맡기신 분들 아마 좀 약간 그거 저기 좀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전 재산에 앉아서 거기다가 전 재산을 넣으셨으면 나중에 참 상당 부분을 뛸 확률이 많은 이금융권 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재테크할 때 이게 높은 이자를 주는 데는 다 그만 이유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선택을 하시기를 저는 저기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말하면 또 이금융권에서 또 칼들고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저한테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강의를 통해 드리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약간 씁쓸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3금융, 4금융 뭐 이런 걸로 안 하고 그냥 캐피탈, 여기보다 좀 낮은 게 캐피탈 회사예요. 캐피탈 회사에다가 뭐 저기 그 예금 저기 뭐냐 돈 막 예금했다는 소리 들은 사람 없죠. 캐피탈은 기본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빌려옵니다. 아니 캐피탈도 여기 중앙은행에서 빌려주면 되잖아. 왜냐면 이 신용도가 원체 낮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캐피탈 이런 데는 안 빌려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 관계라고 해야 하나? 이게 금융유통이라고 하죠. 그냥 일종의 금융유통관계예요. 중앙은행은 1금융권에다, 한국은행은 1금융권에다만 은행에다만 빌려주고요. 그리고 캐피탈은 이거 돈을 빌려주는 데잖아요. 캐피탈이. 그러면 누군가 예금을 해야 하는데 예금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캐피탈이 원래 그래요. 그럼 캐피탈은 어디서 가져오냐 그 돈을. 우리가 자동차 살 때 뭐 현대캐피탈, 뭐 쌍용캐피탈, 자동차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캐피탈 회사를 다 하나씩 끼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캐피탈 회사를 다 하나씩 끼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동차를 잘 팔기 위해서. 왜냐면 저기 예를 들어서 차값이 한 3천, 중형차 한 4천만 원짜리라고 가정해요. 4천만 원 현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캐피탈을 다 저기 할부를 해서 캐피탈 회사를 끼고 할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캐피탈 회사에서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차피 캐피탈도 돈 장사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져가냐? 1금융권에서 보통 가져와요. 이제 여러 루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냥 1금융권이에요. 그럼 1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저희 대체적으로 한 보통 2.2%대 이자를 써요. 우리가 보통 하면 1.25%의 저기
예치금이 일금융 1.25%면 1.2%면 보통 3.6%의 대출금리 나와요. 저기 일반 저기 가게나 기업에 이렇게 보통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예대마진 2.4% 정도 들으니까. 그럼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네들도 기업인데 콜금리까지는 아니도 거의 2점 네,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한 2점 지금 얘네들 1금융금이 1.2%로 받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럼 얘네들도요. 저기 여기다가 저기 예대 마진을 캐피탈에다 붙일 때는 많이 안 붙여요. 그러면 한 2.8% 9%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통밥으로 봤을 때는 저기 그러면 저기 거의 2. 그러네. 그 한 2.7% 8%그 정도의 캐피탈 회사들이 가져가요. 2%대 제 빌려가요. 일금융권에서. 그러면 캐피탈 그거로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캐피탈들이 보통 현대 자동차 회사들이 다 끼고 있는 자회사라고 해야 하여튼 끼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돈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차를 쉽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게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살 때는 다 캐피탈 회사에서 할부로 계약을 하고 자동차를 사죠. 이게 그러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 캐피탈도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똑같은 캐피탈도 아닌데 제가 제 입장에서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중고차 할부 캐피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인데 자 이게 금융 이렇게 돼요. 자, 중앙은행은 1금융권에다 빌려주는 1금융권은 캐피탈에다가 예대 마진을 붙여서 팔고 보통 캐피탈이 여기서 넣을 때는 2.9%? 아마 이 정도도 될 것 같아요. 2.9% 예대를 해가지고 캐피탈 회사들은 보통 새 차를 자기 제조업체인 새 차를 잘 팔기 위해서 이게 가거든요. 잘 이해를 못하시네. 여러분들이 생돈 주고 4천만 원짜리 중형차를 사는데 소나타를 샀는데 중형차 소나타 4천만 원짜리를 사러 갔어. 풀옵션 차량을. 근데 생돈 4천만 원 없잖아. 그러면 할부를 해야죠. 그러면 저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차를 팔기 위해서 캐피탈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해요. 그리고 캐피탈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할부로 해서 이자를 해요. 보통 새 차를 살 때면 차가 팔리냐 안 팔리냐 캐피탈 이자가 없는 경우죠. 그거는 이제 제조업체 캐피탈 회사에다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경우고 보통 보편적으로 이 정도 하면 캐피탈 회사도 이게 저거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약 3%대 약 3%대 이자로 해서 캐피탈을 해요. 왜냐하면 목적이 얘네들은 차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캐피탈을 하는 거지 캐피탈을 자체로서 그 예대 마진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이자는 거의 3%대의 아주 싼 이자로 새 차를 저걸 해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보통 3%대예요. 차가 안 팔리면 아예 뭐냐 0% 그냥 제로 금리로 해서 0%로 할부도 해줘요. 차가 원체 안 팔리니까. 왜 목적이 캐피탈은 여기 현대캐피탈이나 이런 회사들 목적은 차를 잘 팔게 하는데 목적이지 돈을 빌려줘서 수익을 내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를 되시죠? 그럼 보통 굉장히 싸요. 이자가 거의 은행 이자만큼 싸요. 새 차 샀을 때 캐피탈 이율은. 왜냐면 근데 제가 중고차를 장사를 했는데, 이게 제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층이 이렇게 한 거 사채 시장까지 가는데,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니까 피라미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중고차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한 27%? 한 27% 정도 될 거예요. 은행 이자로 따지자면
똑같은 현대캐피탈인데 중고차 시장에서 사면 약 저기 27% 대략 평균이에요 이게. 최하가 24%에서부터 30% 정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중고차 캐피탈은 사람 신용도에 따라서 보통 24%에서 30%가 기본이에요. 여기다 더 올라가는 저기 좀 약간 하급 캐피탈 여기는 40% 60%까지 넘어가요. 신용도 원체 안 좋은 여기마저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 그쪽으로 넘어가면 겁나게 이자가 세게 돼야 돼요. 이제 이 말 들으면 충격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들 중고차를 캐피탈 하잖아요. 보통 24에서 30%그 사이에요. 여러분 중고차 캐피탈 아니 똑같은 현대 캐피탈이고 쌍용 캐피탈이고 이게 저건데 왜 중고차는 27%고 왜 새 차는 3%냐고요. 왜 그러냐고. 그 똑같은 캐피탈 돈장사들이면 돈장사들이 돈 장사만 잘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목적이 차를 잘 팔게끔 소비자들에게 차를 팔게끔 싼 이자로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게 캐피탈이에요. 현대캐피탈 뭐 옛날 대우 같은 대우 캐피탈 뭐 지금도 있나 쌍용 캐피탈 다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다 끼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중고차 팔 때는 자기한테 수익이 없잖아. 새 차를 팔아야 수익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기 신차 캐피탈이 이게 3%대 이율밖에 안 돼요. 근데 중고차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자를 계산을 이게 어떻게 할 줄을 캐피탈 회사들도 중고차 캐피탈 직원들도 자기가 이게 하면서도 자기 이율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제 저도 중고차를 했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1,000만 원 빌리면 한 1년에 13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중도 상환 개념과 이자를 미리 받는 이상한 좀 약간 시스템이 중고차 캐피탈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 캐피탈이 여기에 있는 캐피탈 회사가 아니에요. 일종의 하청을 한번 받은 회사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 예대 마진이 틀려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본 캐피탈에서 중고차 캐피탈 회사로 이게 내려가요 돈이. 근데 이거를 안 주죠 당연히. 이걸로 중고차 캐피탈 3%를 안 주지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돈 장사 같으니까 이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여기다 이제 예대 마진이 꽤 들어가요. 그러면 그 예대 마진을 넣고 자기네들 마진까지 넣고 이제 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베이트도 주고 이제 이런 거 복합적인 이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계산법이 얘네들이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그걸 몰랐는데 캐피탈 직원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1,000만 원 빌려면 13만 원 정도가 이자예요. 1년에 이렇게 말하는데 중도 상환 개념과 미리 이자를 받는 이상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제가 아는 캐피탈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옛날 쌍용 캐피탈 직원인데 이거 정확히 어떻게 되냐고 이게 나중에 중간에 뭐 한두 달 중고차를 사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목돈이 갑자기 들어온 거야. 자기는 한 24개월 할부로 해서 중고차 저걸 했는데 목돈이 들어가지고 자기 예상치 않게 한두 달 만에 차 사고 목돈이 들어와서 그 캐피탈 그거를 갚으려고 했는데 거기 뭐 항의가 막 오는 거야. 이거 사기라고. 이자가 막 60% 이자라고 막 그러는 거야. 연 이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게 희한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자를 먼저 받게 되면 이상해. 이자를 먼저 받게 되고 원금을 나중에 받게 되고 중도 상환을 다 하고 이상한 거래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자기가 그거를 쌍용 캐피탈 직원인데 중도 친했던 양반인데 자기도 그거를 모르겠대. 진짜 이자가 얼마인지. 이게 계산법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더래. 그래 자기가 일일이 그걸 쪼개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조건 형식의 그 이율로 해서 계산을 해봤대요. 일금융권 그 조건으로 그 중도상환이나 모든 걸 다 계산해서. 근데 이자가 보통 이게 사람마다 신용도가 틀린데 최고 낮은 사람이 24%고 제일 높은 사람이 29점 몇 프로라고 하더라고. 30%가 안 돼. 29점 몇 프로라고. 그럼 평균이 거의 27%예요. 중고차 캐피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캐피탈 그 영업 직원인데 자기도 이게 이율이 높은 경우인데 자기가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쪼개야 한대, 그거를 계산법을 하려면. 그럼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만약에 저기 중고차를 사고 24개월 할부를 했는데 3개월 만에 목돈이 들어 3개월 만에 이게 상환을 하면 그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게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그 뒤에 안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자를 먼저 받는 시스템이 되니까 3개월 만에 이 상환을 하면 계산법이 연금리가 60%짜리가 된다는 거야. 그 옛날에 차를 사간 사람이 이거 가끔가다 그렇게 전화해요. 차를 사간 사람이 3개월만 그 목돈이 생겨가지고 그 상환을 했는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를 연 이율 60%대 간다는 거야, 이게. 이게 뭐 한 달에 뭐 13%인 것처럼 10% 약간 넘는 것처럼 어리둥절하게 얘기해도 막 내가 사기 당했다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잖아요. 캐피탈하고 우리하고는 다 별개 관계거든요. 우리가 같은 경우는 캐피탈 지원에다가 이렇게 하면 한 1% 정도 캐피탈 쓴 금액에 이제 리베이트가 보통 나와요. 1% 정도가. 이제 그때 안 줄 때도 있고 많이 줄 때도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 보통 제 경험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1% 정도의 리베이트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 고객이 내 할부 직원을 통해서 1,000만 원을 할부를 하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의 1%인 10만 원을 리베이트를 줘요, 보통. 이게 원래 불법인데, 그냥 중고차 캐피탈 지원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보통 한 1% 정도 줘요. 제가 이때까지 겪어보면 평균가가 1%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럼 1,000만 원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나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럼 나중에 이거 3개월 만이면 토해내, 너 그런 거 안 해.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이게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이제. 나도 이제 나중에 이걸 모르을 때는 그냥 리베이트도 주고 좋으니까 할부하는 게 좋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니까 저도 손님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안 되면 이제 진짜 안 되는 걸 그때 캐피탈을 하라고 저도 많이 해요. 근데 중고차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캐피탈을 통해서 있고, 카드 할부가 있어요. 중고차도 카드 할부가 돼요. 근데 카드 할부가 이게 론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카드 할부가 이거 잘 모르시면, 얘네들이 캐피탈보다 이율이 싸긴 싸요. 근데 얘네들도 계산해봤는데 카드로 해서 중고차를 쓰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카드 깡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카드 깡을 하게 되고 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건 신용도는 안 되는데 이자가 겁나요. 중고차를 이제 이게 할부가 세니까 차라리 카드로 했다 카드 할부로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때만 24%짜 연 이율이 24%짜리예요. 카드로 이게 중고차를 하게 되면. 자, 이거 알면 이거 엎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중고차. 근데 제가 옛날에 이거를 알고 이제 하면서 이거 고객들한테 이거를 추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게 제 이자는 이제 27%짜리 막 24, 카드는 연 이자가 24%고 캐피탈 할부는 연 이자가 27%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 이게 도둑놈 소리 들으니까 완전 뭐 사채업자가 아니고 내가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옛날에 고객들 오면 되도록이면 은행에 가서 최대한 대출을 받고 정말 모자란 금액을 이제 하라고 저는 이게 유도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차 가면 카드로는 24%고 할부로 하면 27%짜리예요. 실질적으로 그 평균 할부 캐피탈 이율이. 그래서 옛날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중고차 할부 쏘면서 주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저거 하는데, 워린 버핏은 1년에 평균 수익률이 1년에 제가 워린 버핏 25% 정도로 알고 있어요. 대략 평균 20% 이하로 떨어진 적이었어요, 수익률이. 그게 이제 복리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워린 버핏이 저런 엉망장자가 됐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워린 버핏이 보통 20% 이하의 연 수익률이 20%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양반 평균 수익률이, 연 수익률이 4%인가 5%인가? 24%인가 5%밖에 안 돼요. 이제 그게 복리로 가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죽음에 이제 이게 거부가 된 건데, 이걸 계산하니까 이게 되더라고. 이게 모르니까 이게. 예전에 대충 계산하니까
25%로 연 25%의 그 이자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로 하게 되면 3년이면 2배가 돼요. 원금의 2배가 이자가 돼요. 3년 만에. 그럼 30년인가 20 몇 년인가 30 몇 년. 그러면 이게 복리로 가잖아요. 한 20 몇 년인가 30년이 좀 안 되면 이게 1000배가 돼요. 이게 30년 전에 내가 1억 원을 내가 이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리로 25%가 그대로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약 30년, 20 몇 년 만에 1000배가 되었다. 한번 계산법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계산법이 있는데 디테일한 계산법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의 30년, 20 몇 년 만에 내가 1억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복리로 계속 이자라고 복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20 몇 년이면 1억 원이 1000억 원이 돼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거든요. 워린 버핏이 말하는. 근데 워린 버핏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24%, 24점 몇 프로로 알고 있어요. 평균 1년 수익률이. 이게 복리로 계속 이제 이 뻥튀기로 가는 거예요. 평균. 그럼 이게 거의 20 몇 년이면 1000배가 돼요. 원금이. 근데 요즘 재테크나 부동산에 이게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어디 가도 재테크 부동산 주식 이야기가 대부분의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워린 버핏이 24점 몇 프로의 복리로 해서 1000배를 약 20 몇 년 만에 1000배를 뻥튀기 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이 1억을 넣으면 20 몇 년 만에 이게 1000억 원이 돼요. 약 25%로 24%로 이렇게 감안을 하면 24%를 한 달로 계산하잖아요. 12달로 뜯으면 2%예요. 2%예요. 2%. 월 2%. 월 2% 곱하기 12달이면 24%잖아요. 자, 이걸 먼저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으면 돈 맡겨봤자 1.2%예요. 이빠이 오랫동안 해봤자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중고차 살 때 할부로 하면 27%, 카드로 긁으면 이율이 24%짜리를 쓰는 거예요. 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생각지도 않게 쉽게 그냥 결제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는 그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이자율을 나중에 알고서 중고차 팔 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할부나 이제 카드 할부나 이 중고차 할부를 하게 되면 이걸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그냥 모르면 용감하단 말이 있다고 모르고 그냥 했는데 알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고객들한테 이걸 이제 할부를 하거나 이제 카드 할부나 이제 캐피탈 할부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양심에 저도 이게 해서 이건 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해가지고 대대로 그럼 일금융권 가서 하라고 해도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면 안 되죠. 거기서 대출을 안 해주지. 그러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해요. 그러면 괜히 그냥 양심에 찔리는 거야, 저도. 그래, 그 뒤로부터 제가 이게 차 파는 게 꺼려지는 것 같아. 중고차를 파는 거 이꼬로 이게 죄를 지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옛날에 좀 들어갔대요. 이게 좀 무슨 갑자기 이것도 고해성사 쪽으로 이것도 빠져버렸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본적인 상식을 아시고 나중에 금융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할지 요 정도 상식만 기본적인 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